저는 엘리자베스 맥그로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최연소 국장으로서 실패란 제 사전에 없었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중동역학 분야에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전국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무력해졌죠.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미국 의료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통계만 부풀린 선전용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 때 한국에서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달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름조차 의심했던 나라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엘리자베스 맥그로브입니다. 34살의 나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중독대응국 국장이 되었죠.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중동역학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운명의 날은 월요일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긴급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애틀에서 17살 고등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마약 중독 증상이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어떤 약물과도 맞지 않았죠. 1시간 뒤에는 포틀랜드에서 같은 증상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서부 지역 응급실마다 비슷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젊은 학생들이었죠. 20살 전후의 대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즉시 애틀랜타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었죠.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증상의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마약 중독 치료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였죠. 날록손도, 메타돈도, 부프레노르핀도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의식을 잃어갔고 몇 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15년간 쌓은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완전히 새로운 합성 마약이었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계모가 늘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적 사고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죠. 하지만 누군가 한국질병관리청의 사례를 언급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요? 통계만 부풀려서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 같은 선진국이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12명이 이미 사망했죠. 젊은 생명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 시스템을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못 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도 같은 증상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동시에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는 없겠지만 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다시 한국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합성 마약 사건을 빠르게 해결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어요. 분명히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사실을 과장한 거겠죠. 진짜 실력이 있다면 왜 우리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정이 넘어서면서 사망자 수가 2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혹시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애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죠. 기내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환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37명으로 늘었죠. 모두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시애틀 도착 후 곧바로 워싱턴 대학교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의식을 잃은 환자들이 침대마다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 책임자인 존슨 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죠. 40년간 응급의학에 종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직접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기존 마약 중독 증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호흡은 정상이지만 뇌파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뇌가 완전히 정지된 것 같았어요. 존슨 의사는 이 새로운 마약을 카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현명한 켄타우로스의 이름이죠. 하지만 이 약물은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순식간에 젊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본부로 보냈습니다. 최고의 화학자들이 성분 분석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화학 구조였거든요.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했다는 거였죠. 뉴욕에서만 15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중독 사건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최고 책임자들이 모였죠. 모든 얼굴에 심각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장도윤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과거 우리 팀에서 일했던 연구원이라고 했죠. 신종 마약 대응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정치적 이유로 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죠.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질병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니요? 그것도 우리 팀에서 쫓겨난 사람 말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건가요? 국장님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일주일 내에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죠. 한국 같은 나라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밤이 되자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환자 수는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료 시도가 실패했다는 내용뿐이었죠. 날록손, 플루마제닐, 심지어 실험적인 약물까지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계모가 늘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은 그저 통계만 부풀리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의료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대체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니요? 그것도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협업하라는 건가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그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했죠. 뉴욕, 보스턴, 워싱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카이론 중독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다고 했죠. 모두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 인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저는 급히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하버드 의대 동료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응급실 주임 교수인 데이비드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스승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40년간 응급의학에 종사했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치료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거였죠. 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국가적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했죠. 장도윤과 한국질병관리청의 협력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미국이 그 정도로 무능한 건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거든요.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젊은 생명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계모가 저를 다락방에 가둔 채 말했던 것들이요. 너 같은 아시아 피는 실패한다고 했죠. 내 엄마는 무능한 한국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계모는 늘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했죠. 그런 나라 출신인 제 어머니도 결국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죽었으니까요.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제 자존심보다 환자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국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한국으로 가라고 했죠. 장도윤과 한국질병관리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이라니요? 그 실패의 아이콘에게 제 체면을 구걸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의식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그들을 구하려면 제 자존심을 버려야 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꺾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죠. 장도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치욕스럽지만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로 향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작년 합성마약 사건을 빠르게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나라에 발을 디딘 거죠. 어머니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제게는 실패의 상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질병관리청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서현이라는 30대 여성이었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김서현은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한국도 작년에 비슷한 합성 마약 사건을 겪었다고 했죠. 하지만 2주일 만에 완전히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2주일 만에 해결했다니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입니까? 분명히 사실을 과장했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겠죠. 실제로는 우리보다 못할 게 뻔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건물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서 장도윤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과거 우리 팀에서 일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장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신종 마약 대응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니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 미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과대 포장된 걸 거예요. 김서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죠. 전국민 의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전국의 의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환자 발생 패턴, 지역별 분포, 연령대별 특성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김서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 합성 마약 사건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었죠. 환자 발생 패턴을 분석해서 확산 경로를 예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2주일 만에 해결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과장된 통계일 거라고 했어요. 김서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했죠.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카이론이라는 신종 마약의 화학 구조를 분석했다고 했죠.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미 대응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치료 프로토콜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며칠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이미 풀었다는 건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국보다 뛰어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니요? 우리는 그동안 통계와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걸까요?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카이론 중독 환자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주었죠. 정말로 정확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난 걸까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김서현이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자고 했죠. 한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인력을 결합하면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죠. 장도윤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은 아시아 전역에서 검증되었다고 했죠.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세계 최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우리 미국을 제치고 말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뛰어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미국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예상보다 체계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했어요. 국장님은 조급해했습니다. 미국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죠.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질병관리청에서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소가 가동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첨단 시설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의료 데이터가 흘러나왔어요. 환자 발생 현황, 지역별 분포, 치료 진행 상황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김서현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5천여 개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중앙 시스템에 보고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실제로 작동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시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론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20살 대학생이었죠. 부산에서 응급 이송된 환자였습니다. 이미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해독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분석한 맞춤형 치료법이었죠. 환자의 혈액형, 체중, 기존 병력까지 모든 걸 고려한 치료였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1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던 젊은이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의료진이 환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환자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정확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며칠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낸 건가요? 2시간 후,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달려왔죠. 며칠 동안 죽을까봐 걱정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환자가 아버지를 보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을 끼쳤다고 했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싶었죠. 통계나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환자도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약 중독으로 고생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런 치료법이 없었죠.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서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통계와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에 두 번째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9살 여대생이었죠. 서울에서 쓰러진 후 이틀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또다시 맞춤형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체중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죠. 완전히 다른 치료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하지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40분 만에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죠. 환자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동안 걱정했던 게 한순간에 풀렸죠. 딸도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이게 바로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었을까요? 통계와 데이터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죠. 저는 김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도와달라고 했죠.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서현은 당황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정말로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우수한가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말이죠.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의료계 고위 간부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보건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게 옳냐고 따졌죠. 미국이 세계 최강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작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죠.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였죠. 한국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했어요.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방송국에서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냈죠. 한국에 종속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이 후진국에 굴복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비판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후진국이라니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동문들이 저에게 연락했죠. 왜 한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의료계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냐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했죠. 이미 2명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결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했죠. 분명히 운이 좋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삭막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적대적이었죠. 왜 한국에 의존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능하냐고 비꼬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동안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죠.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자존심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고 했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의료계 수장이 한국이 우수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의료계가 한국에 굴복했다는 식이었죠. 보수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걸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방 프로토콜이 미국 전역에 시범 도입되었죠. 주요 도시의 병원들이 한국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 회복률이 급격히 높아졌거든요. 기존의 50%도 안 되던 회복률이 9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뉴욕에서 20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회복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15명이 완전히 나았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0명이 넘는 환자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환자 가족들이 감사 인터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은 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대에 맞서 계속 싸웠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정치적 계산보다 의료진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서현도 미국에 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죠. 부드럽지만 확고한 태도로 설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료진이 저희 편에 섰습니다. 실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은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응급 사태가 예고되고 있었거든요. 그때야말로 한국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대규모 응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카이론 대량 유통 사건이었죠. 마이애미의 한 클럽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중독되었습니다. 오후 11시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클럽에 있던 300명이 일제히 쓰러진 거였죠. 구급차가 부족해서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서현과 장도윤도 함께 갔죠. 한국에서 긴급지원팀이 추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났거든요. 복도까지 침대가 놓여 있었죠.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긴급 가동했습니다. 전국의 병원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죠. 환자 분산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병원의 수용 능력을 계산해서 최적의 배치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였죠. 일부 병원의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배치가 지연되었어요. 저는 장도윤과 함께 밤새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한국 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전국 병원으로 분산 배치되었죠. 각 병원에서 맞춤형 치료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 환자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밤새 환자를 돌봤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제 없었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공통 목표 앞에서 모든 게 하나가 되었죠. 새벽 5시, 첫 번째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죠. 부모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1시간 후, 10명의 환자가 더 깨어났습니다. 2시간 후에는 20명이 되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100명이 넘는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거의 모든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300명 중에서 290명이 완전히 나았죠. 나머지 10명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놀라운 성과라고 보도했죠.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서현과 장도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룬 성과를 발표했죠.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서현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통계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가족들의 감사 인터뷰가 계속 나왔죠. 보건부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했죠.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싶었죠.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철학도 바뀌었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료였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미국 전역에 완전히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병원이 한국 시스템에 연결되었죠.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과 맞춤형 치료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카이론 중독 환자의 회복률이 95%에 달했거든요. 기존의 50%도 안 되던 것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였죠. 사망률은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독률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 관리하니까 새로운 환자 발생이 현저히 줄었어요. 저는 매주 한국질병관리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죠. 김서현과 장도윤이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환자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봤죠. 어느 날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은 정의라는 개념에서 나온다고 했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 의료계는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거든요.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인간적 요소를 놓쳤던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죠. 일본과 호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방문해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최고 등급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헬스 모델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언론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했던 보수 언론까지도 이제는 성과를 인정했죠. 한국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 의료진을 존경한다고 했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에 대한 강의였죠.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였어요. 강의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고 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냐고 했죠.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기꺼이 가르쳐 줄 거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하버드 의대에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0명의 학생이 한국에 가서 디지털 헬스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죠. 저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서울질병관리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로비에 걸린 휘호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인간 존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 휘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싶었죠.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제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서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다고 했죠. 국경을 넘어서 함께 일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한국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국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죠.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의료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죠. 이제는 한국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어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환자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실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기술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료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오기 싫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나는 오늘 이 이름조차 의심했던 나라에서 진짜 희망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의 힘이었죠. 지금도 매일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구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라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세계 최강이 무너지는 순간, 이름조차 의심받던 나라가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막힌 현실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